네, 안녕하세요. 알으면 쓸모 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말 정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너무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못 드린, 하지만 중요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이번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좀 변경된,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가져와 봤어요. 하나 좀 짚어보면요. 저번 시간에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요, 그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10%의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준다. 다만 한도는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이번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조정,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세청에 이제 간소화 자료 있잖아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당 정보들을 받아본 회사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소득 공제에 있어서 그 적용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5억 원으로 통일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내용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저번 시간에 다루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주택자금 소득공제예요. 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 일단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주택자금소득공제는요, 주택 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택 임차를 위해서 차입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주택 구입하는 과정에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빌리신 경우 있잖아요.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이런 거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다만 한도는 연 300에서 1,8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A는 뭐냐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제 대상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어가는 분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붓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 소득공제 금액은 A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 납입한 금액, 그 다음에 1년치 한도가 240만 원이거든요. 둘 중에 적은 금액에 대해서 40%로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공제 대상자 요건이 있네요. 일단 이거는 급여액 요건은 없고요. 상업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 됩니다. 네, 소득공제 금액은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공제가 되는 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C,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취득 당시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되고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이자 상환 금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이번 연말정산 때 좀 바뀐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이라는 부분 말씀드렸었죠. 그 주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내용을 한번 더 다뤄본 거고요. 이번에 다시 다뤄볼 내용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저번 시간에 언급을 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못 드렸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언급을 못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개념인 건데요. 세액공제 금액은 A와 B 중 작은 금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해서 그 금액만큼을 세액공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금계좌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 이외에 이제 들고 있는 연금계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제 연금을 들잖아요. 그런 연금을 좀 많이 들어라 이렇게 좀 권유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하고 B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A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퇴직연금 계좌라는 것도 있어요. 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까지 더한 금액을 A라고 하고요. 종합한도액을 B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요. 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들으시면서 이 표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분을 보시면은 총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총 급여액 기준들이 있습니다.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1억 2천 이하, 1억 2천 초과 이게 돼 있고요.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를 봤을 때요. A하고 B가 있잖아요. B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어야 돼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B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B가 아닌 사람을 A, 일반적인 거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B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 그러니까 연봉이, 본인의 1년치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한도가 연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치고 연 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까지 포함했을 때의 개념이에요. 연 600과 연 900만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과 연 700만 원, 퇴직연금 계좌까지 합치면 연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억 2천을 초과하는, 연봉이 1억 2천을 초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A, B, 일반적인 거주자냐, 그렇지 않은 거주냐, 구분 필요 없이요. 연 300만 원, 퇴직연금 계좌까지 포함하면 연 700만 원의 납입액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세액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 그 이외의 자들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표에 적용해 보면요, 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하고 이제 한도액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합한도액이 있고 이 공제율이 있잖아요. 이 수치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수치를 적용해서 한도 계산 및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ISA 계좌에 대한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ISA 계좌를요,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더해준다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ISA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뒤에서 설명해드리는 방법으로 이제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더 해준다라는 겁니다. 납입하는 방법 나와 있네요. ISA 계좌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식에 3번이 더 포함이 돼요. 3번 보시면은 연금계좌로 전환된 금액의 40%와 300만 원 중에 적은 금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월세세액공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세세액공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고 나와 있고요. 월세세액공제는 얼마를 해주는 거냐?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나와 있죠. 실제 월세액이 75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돼요. 그 금액의 10% 또는 12%,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자들이에요. 이하인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0%가 아닌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월세액의 기준이 있어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액이어야 한다. 그래서 A, B, C, D 총 4가지가 나와 있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그리고 주택이 딸린 토지가 10배, 도시적은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상 주소지와 주민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당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월세액에 대한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그 다음에 월세세액공제,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에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이 3가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연말정산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에 대한 Q&A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조문기 세무사였습니다.